자, 그러면 우리 1주차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가의 대화에 나타난 동그라미 1의 교육과정 유형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은 이제 교육과정 유형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일단 요걸 아는 거는 이제 기본서 읽고 암기하고 이래서 아는 거고, 여기 이제 대화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를 보고 또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여기 김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유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영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역별로 딱딱딱 갈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교과의 내용들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런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런 힌트를 통해서 이게 교과 중심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원감이 또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흥미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험 중심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이 아이들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준다. 이게 인간다움 얘기하면은 이게 꼭 경험 중심 맞나? 뭐 약간 회의가 좀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아실현, 용서, 봉사, 사랑과 희생, 정서적 측면의 교육. 이게 이제 흥미,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적 영역까지 다 강조하는 거는 경험 중심에도 이야기하는 거 맞긴 한데, 이게 이제 자아실현, 용서, 봉사, 사랑과 희생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잖아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요거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여기 이제 문제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일단 교과 중심, 인간 중심 찾아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교육과정 유형 두 가지를 동그라미 1에다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유형의 명칭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각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을 쓰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동그라미 1에다가 교과 중심 쓰고 교과 중심의 장점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인간 중심 쓰고 장점 쓰고 막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자, 문제를 똑바로 읽고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방식대로 답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는 교과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 지식을 전달. 뭐 요게 이제 사실은 장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 장점은 유아를 존중하고 정의적 측면의 교육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주로 이제 인지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육과정 유형을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오늘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사 중심의 설명 위주의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학의 시대가 되게 길었거든요. 주로 이제 여기에다가 영감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로크 같은 사람들. 능력 심리학. 이래서 영역별로 탁탁 쪼개서 가르치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편적이고 분과적인 교과 조직.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한정된 교과를.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조금 이제 반동으로 나오기도 했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 대표자는 듀이고 이제 미국은 주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습자의 흥미와 경험에 기초해서 개인의 성장과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단어들이 이제 키워드들이에요. 제가 밑줄 그어드리는 이제 키워드들이 사실은 경험 중심이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들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해결력,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력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징은 주로 이제 아동 중심, 학습자 중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자, 장점은 뭡니까? 학습자의 흥미나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과 대치되는 말은 표면적 교육과정이고, 표면적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교육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예요? 이거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잠재적 교육과정.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은 잠재적 교육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죠. 자, 표면적 교육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아동이 학교에 와서 교육기관에 와서 생활하는 모든 경험의 총체가 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과 중심과는 달리.
그러니까 얘가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막 다 배우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자, 요거는 누굽니까? 브루너. 이게 이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각성했죠. 와, 우리가 경험 중심으로 애들 재밌게 가르치다 보니까 완전 러시아한테, 그땐 소련이죠. 소련한테 져버렸어. 기초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탐구학습, 발견학습. 물론 이제 경험 중심 듀이도 사회탐구학습 이런 거 얘기하긴 하죠. 탐구학습. 그러니까 탐구학습과 발견학습을 통해서 지식 탐구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지식의 구조, 지식의 기본 개념, 기본적인 아이디어,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교수 방법은 발견학습, 탐구학습. 단점, 너무 어렵다. 가르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고, 인간중심 교육과정. 지금 요거 시험에 나온 거죠. 인간중심 교육과정. 요게 요즘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중심 교육과정,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가서 공부했더니 애들이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막 이제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행복해지고 막 인간성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이기적되고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막 애들이 뭐 인지적,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심지어는 막 너무 안 좋은 그런 사례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자아 충족감이 넘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학교에서 다루는 것도 약속, 용서, 사랑,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다문화 교육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장애통합 교육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단점은 근데 이게 이제 좀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약간 주관적인 영역이 좀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 교육과정 유형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교과 중심,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된 게.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요거는 이제 자연주의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고, 재개념주의자들,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도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과정이 있어요.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영교육과정은 어떤 거죠? 영은 이제 이게 0, 1, 2, 3, 4 할 때 그 0이라는 얘기예요. 영교육과정, 뭐 영적인 교육과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0이라고 하는 거는 0, 1, 2, 3, 4 할 때 그 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게 뭐지? 이걸 보는 거예요. 보통 교육과정 이론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뭘 가르치나 이걸 보잖아요. 근데 영교육과정 뭘 뺀 거야 지금?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뺀 게 뭔지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요거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이건 뭡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이 갖는 경험 중에서 교과에서 의도하는 바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학교 가서 초중등 학생 보면은 학교에서 주로 안 좋은 거, 저 제일 뒷줄에 앉아 있는 애들 선생님 몰래 도망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예쁜 애를 더 좋아해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조별로 이렇게 소집단 학습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소집단 활동이라든가 유아 주도의 그런 수업을 많이 하니까 발표 잘하고 말 잘하는 애, 쟤는 똑똑한데 나는 되게 바보 같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잠재적 교육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줍니까?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고려해서 티칭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소집단 학습하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은연중에 너 발표 잘하니까 네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걔 혼자 막 잘난 척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뭐 걔한테 이제 걔를 이제 굉장히 성장시켜 주는 건 좋지만 또 이제 나는 이제 발표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 이러면 걔한테 또 좀 맞는 그런 과제도 좀 부과해야 되는 거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에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과 대치되는 것은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표면적 교육과정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문서화된 공식 과정이다 보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했더니 어떤 쌤들께서 아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렇게 뭘 따박 이렇게 59개 내용을 딱딱딱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은연중에 경험하는 뭐 놀이를 통한 건데 왜 그게 표면적 교육과정이에요? 딱 이러잖아요. 목적과 목표도 있고 59개 내용도 있고 내용에 의해 경험의 실제, 평가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서화된 것은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은연중에 배우는 거. 여기는 좀 나쁜 것도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쟤는 잘 아는데 이런 것도 다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지능을 일상생활에 직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같은, 자, 지능을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처럼 다원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원래 지능은 다원적인 시각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이전에는 비내의 IQ가 있었죠. 비내의 IQ. 비내의 IQ는 인지적인 측면만 보는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은 이제 가드너가 얘기한 거고 이게 굉장히 교육개혁적인 관점이에요. 요즘에는 다중지능 이론적으로 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읽으시고, 아, 이거 지금 다중지능 이론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두 유아에게 발달한 지능의 요소를 설명하시오. 자, 그럼 다중지능의 요소 중에 뭐가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미정이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했더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었다. 자, 리더십이 있었다. 요거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거를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우는 동식물 돌보기를 좋아한다. 동물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안다. 얘는 이제 자연관찰 지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서 힌트를 찾아서 딱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설명하라 그랬거든요. 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미정이는 대인관계 지능이다.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우는 현우는 자연관찰 지능이다. 요거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현우는 자연관찰 지능. 일단 요거 딱 들어가야 돼요. 요 단어 들어가야 됩니다.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시험 치러 가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 아니라도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할 때는. 자, 설명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개념 설명을 하든지. 자, 그래서 여기는 미정이는 대인관계 지능인데 왜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생각하는지 쓰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지능의 개념을 설명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뭘 설명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왜 대인관계 지능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현우는 자연관찰 지능인데 왜냐하면 동식물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 정의까지 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개념에 해당하는 키워드 또는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 보시면 다중지능 이론에서 나온 것이 이제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아이들의 역량을 좀 스펙트럼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문화권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지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문화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문화, 지금 현대 2025년 상황에서의 한국 문화, 그때 예를 들면 여성에게 잘한다고 했던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양, 아프리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치 있는 산물을 생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도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이 있다는 거.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자신만의 학습 방법으로 학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이 의미하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김 교사는 이제 다중지능 이론을 생각하고 있고 박 교사는 이제 옛날에 인지적인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이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요거 이제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거 9가지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언어, 음악, 논리, 수학 이렇게 이제 묶어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운동. 공간은 뭐예요? 외우기 쉽게. 공간 감각이 발달하는 애들은 운동을 잘해. 이렇게 이제 묶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개인 내적 지능은 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나를 알고 대인관계는 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원래 7개를 가드너가 발표했고 그 다음에 자연관찰 지능이 추가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 게 실존 지능인데 이건 사실 몰라도 돼요. 우리 애들이 뭐 실존 지능까지 뭐 가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누리과정 문제예요. 누리과정 문제. 자, 그래서 3번에, 자, 이거는 누리과정을 이제 이렇게 외워주셔야겠죠.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은 뭡니까?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구성의 중점이 많이 달라졌는데, 3, 5세 유아가 기억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힌트는 이게 좀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령별로 구성한다. 옛날에는 연령별로, 과거에는 연령별로 구성한다 했다. 그러면은 기억 이렇게 바뀐 거. 기억은 이제 연령별로 구성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험해야 할 내용.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경험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무엇입니까? 니은은 이거는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그런 뜻은 뭐냐 하면은 3,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는 요것만, 5세는 아니야, 5세는 요것만, 3세 너네는 아니거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아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이게 옛날에는 3세 세부 내용, 4세 세부 내용, 5세 세부 내용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3세인데 정신연령이 너무 발달해갖고 5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5세인데 조금 떨어져가지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져서 나는 5세 따라가기 힘들어요. 난 3세 하고 싶어. 3세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3세, 4세, 5세 세부 내용이 있으면은 교사가 수업을 운영할 때 3세에 맞게, 4세에 맞게, 5세에 맞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부 내용을 준수해야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표준 범주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은 뭐 상위 쪽으로 벗어나든 하위 쪽으로 벗어나든 벗어나는 아이들은 배제되고 차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해요? 경험을 굳이 내가 싫어하는 걸 경험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놀이를 통한 경험이잖아요, 더구나.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뭐 주제라 할지라도 내가 놀이로 경험하는 건 나한테 맞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해가지고 모든 유아에게 적용한다. 3, 4, 5세를 가르는 게 아니다. 연령별로. 이런 거는 모든 유아가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아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귿은 편성 운영에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대신에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뭐뭐뭐를 수립해서 운영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성 운영편에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디귿을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해설서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죠.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 자,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각 기관의 그런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장의 리을 때문이다. 현장의 자율성. 자, 현장의 자율성 때문에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의 다 정해졌거든요. 자, 교사용 지도서 이런 데서 싹 다 정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은 좀 이게 아닌데 우리 애들은 딴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 원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해 보시면은 다 해당 부분을 떼어놨어요. 선생님들이 원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일단 외우셔야 하겠고, 지금 고시문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고시문 외우셔야 하고요. 고시문. 자, 고시문을 그냥 매일매일 한번 뭐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좀 써보시면 잘 외워져요. 고시문 외우셔야 하고, 고시문만 외우면 안 돼요. 우리 누리과정 한 번에 끝내기.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누리과정 한 번에 끝내기. 자, 한 번에 끝내기. 뭐, 요 책, 이제 제가 쓴 책 있잖아요. 이거 뭐 너무 싸니까, 이제 안 갖고 계신 분은 사서 좀 보셔도 되고,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은 뭐 파일도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보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반복 회독하면서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하는데, 뭐는 빼라고 그랬죠? 여기 문제가 또 들어있잖아요. 문제 빼고, 문제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행 이해 자료집에 있는 놀이도 정리를 해놨잖아요. 놀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놀이 전체 이제 구조를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 이론이 있거든요. 심화학습. 자, 요거 빼면 해실이 진짜 얇게 정리해놨어요. 그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 외우셔야 합니다. 해설서가 이 고시문만 시험에 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고시문의 내용이죠. 자, 요거 보셔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구성의 중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 연령별로 구성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요거는 유아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누리과정의 운영 보시면은, 자, 편성 운영편에,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자,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대신에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 이렇게 기술해서 현장의 자율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해설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고시문 외우시는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요 내용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문제 보시면, 자, 김교사의 대화에서 밑줄 그은 내용에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율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뭐 이 얘기예요. 자,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계획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누리과정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해설서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것만 외우잖아요. 그냥 고시문 외우고 하면서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안 외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이 외우면 이것까지 외우잖아요. 그런데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줄글로 쭉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막 임의로 문장을 막 만들지 않았어요. 해실이에 있는 내용을 외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해 놓은 거예요. 자,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자율적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전 계획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을 반영하는 교육 계획안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자율적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각 기관의 교육 철학, 가정과 지역사회의 특성, 유아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 형식, 분량 이런 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자율적 교육 계획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전 계획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이게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미리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 해설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이렇게까지 안 보는 거예요. 해설서를. 왜? 해설서가 좀 어려워요. 해실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책 요것만 달달 외우면 되겠지.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 머리 싸매고 막 프로젝트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굉장히 심도 있는 이론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어요. 제가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에.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5번이에요. 자, 5번은 요거 이제 교육부 자료집에 나오는 거 내용이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자, 교육부 자료집,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자료집은 놀이 실행 자료집에 근거해서 교육부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가의 지문은 교육부 자료집을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의 모든 문제들은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진들이 주로 이제 교육부 자료집 이런 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좀 나름대로 이제 뭐 저희가 예측해가지고 대학 출제 리스트에 있을 만한 그런 교수들의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근거로 해서 지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적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이제 출제하러 들어가면은 수험가에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준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런 거 절대 안 주고 뭘 주냐 하면 기출문제. 그 다음에 대학가에서 출판해낸 교과서들. 요거 줍니다. 그거 줘요. 그거 주고 이제 출제 뭐 지침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그런 건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 해요. 교수들끼리 디스커션 해서 문제 내는데 디스커션 해봤자 본인 머리에 있는 거 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이 쓴 책 이런 거 보겠습니까? 본인 책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주는 건 기출문제. 근데 이제 교수들이 기출문제 똑같이 베끼는 건 절대 안 하죠. 얘가 이렇게 냈으니까 난 이렇게 안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유아임용에 전혀 관심 없는 교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유아임용 시험 같은 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이 유아임용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출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출제됐거든요. 이거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안 냅니다. 교수들은 똑같이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간행물들 줘요. 학원 교재나 학원 문풀 이런 건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막판에 풀었던 문제 우르르 다 나온 거 아시죠? 뭐 수험가의 문제 이런 거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참고하겠습니까? 뭐 입시 비리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 입장에서는 학원가의 문제는 퀄리티가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전문가들이 낸 문제다. 거의 뭐 안 봅니다.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그래서 저도 안 봐요. 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평가원에서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거 거들어다니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학 교수진들이 만든 책들, 대학 간행물들, 대학 교재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애들이 공부하니까 대학에서. 기본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붙게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재. 그리고 이제 교수들은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 때는 대학 교수진들이 미간행 출판물 낸 거, 안 낸 거죠. 미간행 출판물은 우리만 아는 거죠. 교수들은 알아요. 제가 요새 누구에 관심 있지. 그거 번역하고 있지, 그 책. 그러면 그 책 갖고 우리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얘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그 책에서 낼걸? 맨날 그 책만 보는데? 뭐 이런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 교재들 뭐 이런 거 참고하고, 특별히 이제 교육부 자료집들 같은 거는 많이 참고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의 지문은 교육부 자료집을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 지문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흙놀이 한 가지만 계속하고 있는 민국이의 놀이를 관찰했어요. 민국이한테 삽과 물 제공했더니 여기서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과학 시간이거든. 흙에다가 물 부어봐. 더 많이 부어봐. 더 많이 부어봐. 어떻게 변했니? 뭐 이런 거 안 하고 있죠. 애가 그냥 물 부으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 사실은 이제 과학에서 밀가루 같은 것도 물 부어보면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물질의 상태 변화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활동을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월 9일 날 흙에 물 붓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부으면은 이게 이제 좀 딱딱하고 많이 부으면은 막 이렇게 흐려지고 막 이런 거 관찰하고 있는 거죠. 6월 9일 한 달, 뭐야 얘는 한 달 동안 흙 갖고 노는 거예요. 6월 9일 되니까 흙의 성질을 탐색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흙에 길내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흙에 길내 갖고 물도 부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 탐색을 하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길을 내놓으면 물이 그쪽으로만 따라서 흐르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물리, 화학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7월 9일 돼가지고는 이제 지 혼자 놀다가 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은정이, 지영이, 현석이 얘네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같이 놀이하는 거는 이제 사회관계 영역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함께 놀이하고 흙에 길내기, 장난감, 물레방아 설치하기 이래가지고 과학 탐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의 놀이에 나타난 교사의 고민을 근거하여 유아의 놀이의 배움과 의미 한 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뭐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교사가 보니까 얘가 한 가지 놀이만 계속하고 있는 게 조금 고민인 거예요. 요게 이제 고민이죠. 교사의 고민. 한 가지 놀이만 계속하고 있는데 얘는 흙놀이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놀이를 통해서 여기 이제 교사의 고민에 근거하여 흙놀이에 근거하여 이거죠. 흙놀이에 근거해서 유아의 놀이의 배움과 의미 한 가지를 작성하시오. 배움. 자, 뭘 배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흙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의사 예자에서 배운 내용 요거 좀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흙 가지고 물 배합해 보고 이거 상태 변화 뭐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흙 가지고 물 부어보고 이러면서 상태 변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숟가락으로 흙에 길내면은 물 부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물이 고기를 따라서 흘러가고 약간 이렇게 경사로에다 이렇게 길을 내놓으면은 물이 그 길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태 변화도 있고 요건 약간 이제 물리적인 그런 실험도 되는 것이죠. 경사로에 따라서 물 흐르는 거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과 함께 흙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또 사회관계 영역도 있을 수 있죠. 사회관계. 함께 놀이하니까. 사회관계 영역에 배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물레방아 설치하고 이런 거는 물레방아가 막 있으면 이제 물의 흐름을 바꾸고 이런 도구와 기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놀면서 도구와 기계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열린 문제입니다. 자, 열린 문제의 답을 쓰실 때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주로 이제 그 근거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5개 영역 이런 거랑 좀 연결시켜가지고 답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좀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린 답이에요. 이거 말고 딴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 실행자료집에 보면은 자, 우리는 놀이를 관찰 기록해야 돼요. 관찰 기록하는데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가 관찰 기록이잖아요. 관찰 기록에 근거해서 얘가 뭘 배웠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물질의 성질인 흙을 탐구하고 놀이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물질의 성질을 탐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젖은 흙이 마른 흙보다 잘 뭉쳐진다. 뭐 이런 걸 탐색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기도 하고 물질의 특성, 변화 뭐 이런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특성 키워드와 함께 요 사례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고 육하 원칙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혼자 놀이하고 흙과 물의 질감, 흙의 변화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죠. 자, 표현은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얘네가 배운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본다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얘가 10초에 한 번씩 뭐 하는가 요걸 체크하는데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딴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본다는 것은 하나를 본다는 것은 다른 거는 못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보면 불가피하게 딴 건 못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교사가 중재도 하는데 대부분의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유아 간의 다툼의 내용은 또 다른 거예요.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유아 간 다툼의 내용은 다른 거예요. 뭐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제 어떤 건 봤는데 유아들이 느끼는 디테일함은 교사가 못 본 거예요. 자,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다툼이 오히려 협상의 과정인 경우도 있어요. 얘네가 친하게 지내려고 일부러 싸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관찰이 이 지문은 뭡니까? 선생님이 보는 그런 관찰이 정확하지 않다. 다가 아니다. 관찰은 일부다. 지극히 일부다. 관찰에 좀 불확실성, 좀 관찰에 좀 미비함,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나는 유아 관찰의 관점을 설명한 건데, 나와 아래의 기술은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인 관찰과 유아 놀이의 주관에 따라서 기술하는 질적인 관찰의 차이를 이 지문을 보고 좀 설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적인 관찰만 있는 게 아니다. 양적인 관찰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비가 오는 산책길에서 물 고인 웅덩이, 아이들의 물 튕기기, 나의 시선은 오로지 청결과 안전, 요거에 이제 꽂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저렇게 물 튀기면 친구 옷 버리는데 다치면 어떡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 그걸 인식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인식한 순간 아이들의 놀이, 움직임 뭐 이런 게 이제 어느 순간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아이가 물을 팡팡 튀겨서 쟤 저러면은 쟤네 물 튀기면 친구 엄마가 뭐라 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물을 튕기고 있지만 다른 친구에게 튀기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선생님 그래 좀 깊이 본 거죠. 만약에 사회성 측정 이렇게 10초에 한 번 얘는 말썽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체크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양적인 측정에 기반한 객관적인 관찰, 주관에 따라서 기술하는 질적인 관찰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이거는 교육부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은 다 교육부 자료집에 가나의 지문도 그렇고 여기 6번 문제도 그렇고 교육부 자료집에 근거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리과정 영역별 문풀 중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필수반이잖아요. 아니, 필수반에 왜 이런 문제를 낼까? 이런 거 이제 필수예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비슷한 문제 뭐 누리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최근 기출로 봤을 때는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 관찰은 객관적으로 보는 행위일까요? 이런 부분이 교사 연수 자료집, 관찰에 관한 내용, 교사 연수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자, 요런 내용이. 자, 그래서 자, 일단 답을 보겠습니다. 양적인 측정은 미리 계획한 유아의 놀이와 발달을 기록하는 거. 우리가 왜 10초에 한번 이런 거 미리 틀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런 게 양적인 측정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의 주관에 따른 질적인 관찰은 교사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에 한번 뭐 이런 거에 안 나오는 거를 교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관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객관적인 관찰과 그 다음에 교사의 질적인 관찰을 두 개를 병행해라. 균형 있게 두 개를 같이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만 해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양적인 관찰 이런 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요거는 약간 질적인 관찰에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관찰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기울여서 온몸으로 보고 느끼는 주관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7번부터는 다시 이제 부모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암기해서 쓰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또 되어 있어요. 자, 7번부터는 잠시 후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